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는 고등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유빈이라고 하고요. 외고는 학교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일도 많이 없고, 아이들이랑도 은근히 수업하는 아이들 말고, 저희 학교는 사실 온라이브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영상과 자료만 받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서, 타 지역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도 많아서, 사실 아이들도 얼굴을 못 보고,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얼굴을 못 보고 시험이 끝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서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실 설명회가 뭔가 정보를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 좋은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렇게 판단해 보시라는 의미로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이제 시험과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음에 많이 남는 설명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요. 첫 번째는 저는 심화 영어 회화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쳐내고 영어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 심화 영어 회화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어서 심화 영어 회화는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 먼저 안내드리고, 이렇게 생긴 자료, 그래서 심화 영어 회화라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좀 드리고, 그다음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드린 다음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화 영어 과목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게 심화 영어 회화가 외고에만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실 이게 공통 영어라는 과목 이름도 일반 고에서는 그냥 영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외고가 외고를 티내고 싶어가지고 막 심화 영어 독해, 심화 영어 작문, 막 심화 영어 회화 막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이름을 쓰기도 해서 막 헷갈려 하시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2024년 2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심화 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만 한 번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보셔야 와닿으실 것 같아서 넣어보았어요. 우선 심화 영어 회화는 말 그대로 회화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이나 이런 텍스트보다는 아티클, 그다음 원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공통 한이라고 되어 있는 한국인 선생님이고, 공통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티클 2개와 단편소설 1개를 했었고, 원어민 선생님은 아티클을 3개 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범위가 없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요. 작년까지는 심화 영어, 공통 영어와 심화 영어와 심화 영어 회화 이렇게 3과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1학년 편제가. 근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또 뭐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저번 연도까지는 심화 영어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심화 영어 회화에는 영어과의 추가 범위가 없었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통 영어와 심화 영어 회화 이렇게 2과목으로만 되어 있어서 영어과의 원서가 추가적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공통 한국인 선생님이 하시는 건 수능특강 지문을 20개 내외로 다루었고, 원어민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에는 사진을 묘사한다거나 전치사 이런 것들, 문법을 원어민식 문법, 그다음에 원어민적 뭔가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회화 과목이라서 말하기를 위주로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수행평가에서 말하기 수행평가를 다루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비중이 70%, 그리고 지필이 30%이기는 하나,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애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형성이 되어서 결국에는 지필로 다 변별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올해 1학기 기말고사 기준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 기준인데 사실 2학년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첫 번째 페이지는 1학년 페이지인데요. 1학년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영어가 없어졌고 심화 영어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심화 영어 회화라는 과목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통의 한국인 선생님이 원래 심화 영어를 담당하시던 선생님께서 다시 들어오신 거고, 그러면서 내용이 조금 바뀐 게 원래 아티클 위주로 하던 것을 수능 기출 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화 과목인데 사실은 그냥 수능과 마찬가지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능 기출을 28지문 정도 다루었고 단어장의 단어를 200개 정도 외우도록 했고요. 다음 공통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가 2개, 3개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간단한 프린트가 하나 정도 있었고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게 2개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어과는 심화 영어가 없어지면서 추가 범위가 수능 특강 10지문 정도, 그리고 추가 프린트가 1개 이렇게 들어갔는데, 특징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공통 범위에서 한국인 선생님이 하시는 건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한 난이도입니다. 근데 물론 이 무난한 난이도라는 게 그냥 외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난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쉬운 시험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무난한 난이도이지만 어쨌든 간에 외국이기 때문에 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 과천외고도 시그니처 킬러 유형 아실지 모르겠어요. 내용 일치불일치 개수로 물어보는 것들, A부터 I까지 나열합니다. A부터 I까지 나열한 다음에 8개에서 9개 정도 선지가 되잖아요. 그 중에 옳은 게 몇 개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찍을 수도 없는 유형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의 개수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지문 전체에 막 밑줄을 쫙쫙 그어놓고 이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걸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개수를 고르세요. 이렇게 개수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많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인데, 그런 유형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무난한 난이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지문 자체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텍스트를 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체감 난이도는 아마도 아이들이 모두가 다 느끼기에 쉽지 않은 난이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 다루시는 부분은 사실 1학년 때는 한국인 선생님의 비중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어민 선생님은 수업을 하시지만 지필고사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단어 암기는 좀 아이들이 수능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어휘들이 많이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휘 암기만 좀 필수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음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수능 특강 10지문이면 추가되는 범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10개밖에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엄청나게 지역적이고 까다로운 문제를 출제해서 변별이 잘 되도록 하고 있고요.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과 논술형 유형이 존재해서 아이들이 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변형 능력도 필요하고 적용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외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런 유형들이다 보니 선원 수령의 유형이 중요하겠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건 사실 몇 년째 바뀌지 않는 기조라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2학년인데요. 2학년은 1학년과 반대로 한국인 선생님이 하시는 게 쉽고요. 원어민 선생님이 하시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은 수능 특강을 20지문 내외로 다루시는데 학기마다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많이 다룰 때는 25개 이상일 때도 있고 가끔은 20개보다 약간 적은 18개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이건 정말 부담 없는 난이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건 진짜 부담이 없는 난이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잘 숙지하고 지문을 그냥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다면 잘 맞을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원어민 선생님이 다루시는 부분입니다. 디미트리 선생님이라고 되게 악명 높은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프린트를 한 6개 정도 주세요. 6개 정도 주시는데 사실 이 6개라는 건 종류가 6개라는 거고요. 페이지 수로 따지면 몇십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고,
내용 자체가 많고 디테일하고 어렵고 그리고 문법적인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영어로 영어 문법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먹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변별이 많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디미트리 선생님은 다루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문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 난이도가 높은 와중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쳐내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시험이 끝나도록 그렇게 출제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한 연습 그리고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원서가 10페이지 정도 추가가 됩니다. 원서가 10페이지 추가되는데 중간고사가 아니라 1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그 원서를 이어서 나갈 겁니다. 2학기 때도. 그래서 이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과 이 원서 10페이지 하시는 선생님이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시고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정말 모든 문제가 킬러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형이 하나도 출제되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다 너무 어렵게 나오고 모든 게 다 개수 막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등급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그렇잖아요. 시험 정말 쉽지 않고 심화 영어 회화가 되게 부수적인 과목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공통 영어라는 과목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심화 영어 회화는 조금 그냥 이렇게 빠져있는 과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시수도 공통 영어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편제표를 보니까 공통 영어보다 시수가 더 높더라고요. 추가 범위가 있다 보니 시수가 더 높아서 심화 영어가 결코 만만하게 보실 과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화 영어 회화 내신의 핵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범위 소화력입니다. 공통 영어도 마찬가지고 심화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고 외고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범위로 승부 보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이 하게끔 만들어서 변별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심화 영어 회화는 기말고사만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학기 초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완전 다가와서 심화 영어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좀 늦게 시작하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해보려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네? 이거 언제 다 하지? 왜냐면 공통 영어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많은 범위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소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들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미리 좀 당겨서 시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확하고 깊은 이해입니다. 사실은 원어민 선생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특히나 그래요. 수능 기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도 많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자료도 다양하게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다루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출처럼 쓸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없고요. 나와 있는 자료도 많이 없고 분석되어 있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문제량으로 뭔가 양치기가 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좀 이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문제에 그냥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기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어휘, 내용일치, 글일치, 추론 개수 이런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그니처 킬러 유형들이 요구하는 어떤 능력들을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 애들이 자꾸 외우려고 하고 중학교 때까지도 암기로 공부를 해온 아이들이 많다 보니 자꾸 그냥 외우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외고 문제는 정말 암기로는 안 되고 텍스트의 내용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도록 출제돼요. 그래서 암기하고 나 진짜 열심히 봤는데 여러 번 봤는데 반복 많이 하고 많이 외우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왜 그렇지?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들이 모두 다 영어를 잘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외고 안에서 등급이 안 나오는 아이들도 사실 영어를 못해서 등급이 안 나오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사실 영어를 다 잘하기 때문에 외고에 간 거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급컷도 일반고에 비해서 훨씬 더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등급 받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디테일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촘촘하게 실수 없이 완벽하게 공부했느냐 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내용 알면 풀 수 있겠지가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 따져가며 공부하고 구조도 보고 내용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보고 좀 추론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글의 구조도 보고 의미도 보고 좀 공격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범위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화영어 회화 저희 학원에서는 내신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교재는 모두 자체 제작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 범위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빈칸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선택형,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과 지문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단어, TF 문제, 그 다음 지문을 정리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만들고 있고요. 이걸로 이제 진도와 그 진도에 맞는 숙제가 나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진도를 다 나가면 보듬 내신 모의고사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듬 내신 모의고사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10회까지 나갈 때도 있고 한 8회 정도에서 그칠 때도 있고 이런데요. 기본 변형 문제부터 과천외고의 시그니처 유형에 맞는 그런 문제들을 직접 제작해서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서 실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변형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최소 8회에서 최대 10회 정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어느 정도 내용 숙지가 된 다음에 전범위에 대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최소 8회면 8회독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8회독을 할 수 있는 거고 10회가 나가면 10회독이 되도록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하도록 문제를 많이 주는 편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킬커버인데 이건 시험 2주 전쯤에 지문이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는 분석지를 나누어 줍니다. 처음부터 주지 않는 이유는 이걸 줘버리면 애들이 수업을 안 들어요. 필기도 안 하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믿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킬커버는 시험 2주 전, 1주 반에서 2주 전 정도에 완벽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 걸 주고 그래서 수업을 한 것과 부족한 부분 또는 자기가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요거를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석지까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보인데요. 직보 자료가 아이들이 되게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제 감각으로, 제 시선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파이널 자료를 주고요. 마지막에 막판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 학교 시험지와 폰트와 그 배치까지 똑같은 동형 모의고사를 만들어줍니다. 많은 시간을 갈아 넣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동형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시험 전날에 똑같이 실전처럼 연습해보고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빠른 진도 쉬운 설명입니다.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좀 빠르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직전까지 새롭게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도를 좀 빡빡하더라도 한 주에 많이씩 나가서 진도를 좀 시험 2주 전 정도에 끝내고 시험 2주가 남았을 때부터는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도록 진도를 좀 빠르게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 텍스트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아이들이 좀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잘 되고 무슨 말인지 다 읽었는데 선생님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막 해석을 했는데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막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디테일로 들어가다 보면 애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막 되게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건 이거 아닌가요? 아니지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설명할 때부터 좀 쉽고 공감되는 예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가 좀 빠르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들다 보면 진짜 공감되는 예시를 많이 들고 있어서 애들이 막 웃기도 하고 막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양질의 자료 콘텐츠인데요. 외고 내신은 정말 자료 싸움이라는 생각을 해요. 수업하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애들이 혼자 공부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혼자 소화하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얼마나 좋은 퀄리티로 나가고 얼마나 많은 양의 자료가 나가서 아이들이 계속 이거를 곱씹고 소화하고 혼자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보는 내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본교재도 마찬가지고 좋은 퀄리티로 정말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자료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저의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 아닐 때에도 아이들과 늘 함께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오답, 그다음 질문, 잘 모르겠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었어요. 늘. 그러니까 애들이 몰라도 조금 질문하기가 좀 꺼려지고 이거 막 모른다고 하면 약간 무시당할 것 같고 선생님한테 좀 약간 이렇게 잔소리 들을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에 아이들이 모르는데 잘 그냥 막 지나가고 아는 척해요. 그다음 특히나 외국 아이들은 자기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잘하는데 막 이런 거 질문하면 좀 너무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질문이 쉬워지도록 오답도 나올 수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좀 쉬운 수업을 만들고 싶었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좀 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더 편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애들이랑 함께 하는 게 가장 즐거운 사람이라서 사실은 막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애들한테 질문이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하면 사실 귀찮을 수도 있는데 전 정말 귀찮지가 않고 막 집에 가서 제 개인적인 일상을 보낼 때도 카톡이 오면 너무 반갑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의 정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는요 좀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아이들과 나눈 카톡 몇 페이지를 좀 첨부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페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말이 많죠? 수다스럽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답해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애들이 막 이해 안 돼요 이렇게 오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곤 하는데 읽어보시면 물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려고 첨부한 것도 있지만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복잡하죠. 내용이 어려워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어려운 텍스트로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관을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추론 문제 같은 게 출제되다 보니까 애들이 어디까지는 이게 추론이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추론이고 어디까지는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된 것인가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게 참 어려운 그런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의 뉘앙스, 이게 말이다 보니까 말이고 글이다 보니까 애들이 읽을 때 자꾸 이제 주관이 개입되면 약간 핀트가 어긋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이렇게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지린답으로 잘 잡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페이지가 사실은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어머님들. 오늘 시험이 어떻고 내신이 어떻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기가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3등급이라고 커리어 하이라고 얘기하죠. 누군가에게는 3등급이 그게 높은 등급은 아닌데 뭐 그냥 중간 정도 등급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누구나 잘할 수 없고 잘하던 아이들인데 외국에 가서 생각지 않은 등급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3등급이 사실 중학교 때까지 받아본 적 없고 받을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등급인데 꿈의 등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뭐 공부가 뭐 많아서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다쳐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정말 아이들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진심으로 나는 안 되는 아이야, 할 수 없는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 바라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수업하려고 해요. 항상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사실 눈앞에 닥쳐있는 거고 우리가 모두 입시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는 눈앞에 닥쳐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크게 느껴지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숫자로 낙인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당장 성적을 잘 받아서 대학에 잘 가는 것 이런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저는 애들이 잘 성장해서 멋진 어른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학원으로 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항상 고민합니다. 학원 강사로서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냥 학원이니까 성적만 올려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른쪽 끝에 사진을 보시면 이 친구가 6, 7등급 나오던 아이거든요. 6, 7등급이 나오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너무 잃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던 아이인데 3등급이 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한테 카톡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는 학년이 올라가서 저의 손을 떠났는데 올해 스승의 날에 편지와 선물을 받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준 편지의 마지막 말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선생님 저도 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원이니까 성적을 잘 내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 등급이 너무 안 나오던 아이들이 3등급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 이런 카톡 받으면 너무 뿌듯하고 제 역할을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 막 30점 올랐어요, 20점 올랐어요 이런 아이들 진짜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인 거죠. 정말 낮은 등급 받던 아이들인데 30점, 20점 이렇게 뛰는 결과들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3등급이 최대인가요? 아닙니다. 또 거쳐내고의 심화영어회화 전교 1등이 제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도 못하는 아이들도 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나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 비중이 큰데 이게 살다 오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원어민 선생님 비중이 특히나 2학기 때 다루는 부분이요 어머니 사진 묘사하는 거예요. 사진 묘사하는 게 여기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사진을 막 3등분하고 그러니까 세로로 3등분하고 가로로 3등분해서 막 위에서 3분의 2만큼 내려오고 오른쪽에서 3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간 지점에 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어려워하고 멘붕이 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외국에 살다 왔다고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2학년 때 성적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모두가 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만큼은. 그래서 좀 등급이 지금까지 잘 안 나왔던 학생이라면 좀 용기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네네네. 여기 수업 시간에
네. A하고 B반이 있는데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아, 그 요일과 시간이 다른 걸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내용은 같은 거예요? 네, 내용은 같습니다. A반, B반이 네. 동일한 내용. 네. 네. 그리고 시간이 보면 영어과하고 비영어과가 시간이 다른데 네. 그러면 중간에 이제 비영어과 애들은 이제 쉬는 시간이어서 나가면 네, 맞습니다. 영어과가 추가 범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영어과 아이들이 1시간 더 먼저 와서 먼저 오고 쉬는 시간에 이제 비영어과 아이들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2시간 듣고 영어과 애들만 남아있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하나만 되는 네, 네.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수업이? 인원은 요즘에는 사실 그 온라이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이브 반이 활성화가 되면서 현장에 오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전체를 다 따지면 한 2학년은 한 30 정도,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이브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1학년은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 1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머님들 이거는 뭐 제 기우일 수도 있는데 온라이브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많고 일단 그 다음에 애들이 야자 때문에 주말밖에 시간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막 주말에 여러 과목을 몰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스케줄 조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부득이하게 현장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온라이브라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그걸 활성화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는 그 목적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온라이브 때문에 매시간 수업의 영상을 찍거든요. 매시간 수업의 영상을 찍다 보니 애들이 영상을 찍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오는 아이들도 조금 뭐 어쩌면 선생님 저 그냥 안 가고 영상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시간을 일찍 오거나 아니면 1시간을 남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시간 일찍 오기 싫은 거예요. 1시간 늦게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듣다가 중일푸독 애들이 나가면 얼마나 남아있기 싫겠어요. 뭐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남아있기 너무 싫으니까 선생님 저도 가고 영어과 것만 따로 영상으로 주세요. 어차피 찍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날은 정말 영어과 아이들이 모두 다 간 거예요. 그럼 저는 아무도 없는데 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영상 찍을 수 있어요. 찍을 수 있죠. 찍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수업의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호흡하면서 하는 수업과 저 혼자 카메라 보면서 떠드는 게 어떻게 텐션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애들이 좀 물론 어머님들도 애들이 편한 대로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시고 싶을 테고 저도 웬만하면 그래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고 싶지만 이게 수업의 퀄리티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웬만하면 현장에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도 그래요. 온라이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애들이 온라이브를 오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어머니. 제가 한 내신 텀 몇 주를 가르쳤는데 이름만 알고 얼굴을 몰라요. 학원에 안 오니까 이름만 알고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저를 영상으로 보니까 알지만 저는 아이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그냥 제가 인간 선생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 선생님처럼 느껴지다 보니 제가 이제 관리나 뭐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 카톡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카톡을 보내도 안 읽어요. 안 읽어도 제가 뭐 찾아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뭐 과제를 과제 같은 것들도 온라이브 아이들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과제 인증해서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제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쪼지만 여러 번 쪼아요. 여러 번 쪼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머님들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온라이브를 고려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2학년에 네. 이 시간으로 해야하는 시간이 네. 좀 안 남았거든요. 그게 기말고사 때 보는 과목이라서 아직 그 시간표 세팅이 그 공통영어 하시는 선생님과 조금 조율이 필요해서 아직은 시간표가 세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마 내신 대비 들어가기 훨씬 전에 시간표를 조정하실 수 있게끔 테이블이 나오면 아마 뭐 거천사랑이든 뭐 학원에서도 공지가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몇 주 전부터? 공통영어는 제가 알기로 7주에서 8주 정도 잡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내신 대비 기간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냥 학기 시작하면 바로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화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6주 특강으로 합니다. 네, 조금 내용이 공령보다는 조금 적어서 6주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아서 혹시나 또 따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뒤에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을 테니까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